안녕하세요. 키크사TV 노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심층 분석 첫 번째 주제로 사지연장 변형교정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 그 뼈 있는 이야기에서 한번 제가 그 컨텐츠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앞으로는 심층 분석에서는 제가 키크사TV나 아니면 뼈 있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주제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통 제가 그 유튜브로 그 컨텐츠를 만들 때는 좀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편이고 좀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층 분석에서는 어떤 주제든지 간에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키크사 카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영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제들이 있으면 예전에 키크사 카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다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층 분석 첫 번째 주제로 사지연장 변형교정 수술의 역사,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치료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소페딕스라고 하면 그 정형외과죠. 올소페딕 서저리라고도 하는데 이 그리스 말로 올소스하고 페도스 합친 말입니다. 이게 스트레이트하고 칠드런, 그래서 소화를 바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정형외과의 역사가 그러면 소아정형외과, 그죠? 이걸 보면 어원을 따지자면 소아정형외과고 휜 걸 바로잡는 변형교정 수술이 소아정형외과 그 정형외과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올스페딕 틀인데 그 정형외과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휘어진 어린 나무에다가 부목을 대가지고 잡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병원 로비에 보시면 요거 유심히 보신 분도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올스페딕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형외과의 어떤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변형교정 분야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지금도 사지연장 변형교정 수술을 그 환자가 소아건 어른이건 관계없이 요거를 소아정형외과에서 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출신이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정통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근데 이제 외고정 장치의 역사를 보면 외고정 장치는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이런 그 가죽으로 된 외고정 장치를 통해서 그 종아리뼈 골절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기원전 400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대적 의미에서 요즘에 이렇게 뼈에 핀을 받고 이런 비슷한 형태의 외고정을 쓰죠. 요게 처음 나온 게 파크 엑스트라 픽세이터라고 해가지고 1897년 미국에서 나옵니다. 덴버.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지 연장술로 바로 들어가면 근대 사지 연장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 알렉산드로 코드빌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의사고요. 예, 그때 박물관에 이렇게 그때 썼던 기구들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사지 연장술에 대한 근대적 의미의 사지 연장술에 대해서 첫 리포트를 어디다 가냐면 제비제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이제 탑입니다. 정형외과의 탑 그 학술지라고 할 수 있죠. 학술지에다가 1905년 110년도 넘게 전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허벅지 뼈를 이분은 어떻게 이제 그 논문에다 썼냐면 수술 중에 허벅지 뼈를 최대한 확 잡아 당겨가지고 늘린다. 수술 중에 확 늘리고 그걸 이렇게 당겨서 유지를 한다. 지금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컨셉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그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런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다리를 늘리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드로 코드빌라라고 하는 선생님을 근대 사지 연장술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빅토리오 뿌띠 이게 이탈리아 의사분인데 이분이 오스테온이라고 하는 이런 외고정 장치를 개발을 하세요. 이게 이전에 봤던 그 외고정 장치는 그냥 고정만 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여기 이제 연장을 하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술을 위한 첫 번째 외고정 장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늘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이제 나오죠. 이때. 자,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 한 80년대 중반까지 챔피언으로 불리는 분이 이 와그너라고 하인츠 와그너라고 독일 의사분이고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술 전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히트를 치셨고 그런데 이 와그너 선생님이 개발하신 그 외고정 장치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외고정 장치 와 비교를 해도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장치는 개발하셨는데 이분이 썼던 그 수술 방식은 지금 보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은 방식을 쓰셨어요. 수술 중에 확 늘리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뼈 이식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뼈가 아예 안 나오겠죠. 뼈가 안 나오니까 늘린 자리에다가 확 늘린 자리에다가 그냥 뼈 이식해버리고 금속판을 대가지고 고정을 하는 이걸 이제 루틴으로 하는 수술 방식이었어요. 합병증도 많고 지금으로 보면 컨셉에 맞지가 않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저한테 최근에 이제 오신 외국에서 수술받은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나라 자기가 수술받았던 그 병원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루틴으로 뼈 이식을 루틴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그 사지연장 변형교정 분야에서 3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리자로프 헥사포드 시스템 내고정 연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리자로프 이제 요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대 혁신을 맡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리자로프입니다. 이분이 가브리엘 일리자로프라는 이제 선생님이시고 러시아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시고 이게 일리자로프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데다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입니다. 일리자로프 선생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대 일리자로프 수술의 그런 개념 그리고 이런 수술 기구를 다 개발하셨어요. 지금도 전통적인 일리자로프는 이때 지금 일리자로프 선생님이 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리자로프가 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해외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요 지금 제가 가려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위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해양 국가죠. 지도에서만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해양 국가인데 옛날에 바이킹이 있었던 나라고 바이킹이 활동했던 그런 넓은 지역을 바이킹이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르웨이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에 토로 하이어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어드벤처 탐험가이기도 하고 또 인류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류가 어떤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가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콘티키라고 이름을 지은 이런 그 뗏목 같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셨어요. 이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신 그 노르웨이 학자신데 이분이 이 콘티키 항해를 할 때 아마 이 페루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요렇게 항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그 같이 선원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이고 부선장으로는 미국 해군 출신의 노르만 베이커 그리고 그 유리 생케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그 내과 의사도 탔고 그다음에 알프스 등반가 카를로 마우리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로도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노르웨이 가면 이제 콘티키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노르웨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언젠가 노르웨이 가면 이 콘티키 박물관에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면 까를로 마우리 이탈리아 등반가 있었죠. 이분이 이런 알프스 등반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과정에서 종아리뼈를 개방성 골절을 당했어요.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뼈가 그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감염이 잘 되겠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또 치료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감염이 되고 부러진 뼈가 휘어지고 그 상태로 치료가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아까 보면은 그 유리 생케비치라고 하는 러시아 의사와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까를로 마우리, 이분이 까를로 마우리입니다. 이분이 까를로 마우리인데 다리에서 이제 고름이 줄줄 나오고 휘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일리제로프슨 사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려 해서 진료를 받으러 이제 같이 갔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가서 이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갔더니 이탈리아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리 자릅시다. 절단하자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러시아로 가서 일리제로프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그 치료받았을 때 이 사진은 우리 학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일리제로프 선생님 이야기할 때 나오는 유명한 사진인데, 자, 보면 이분이 이제 일리제로프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까를로 마우리죠. 여기 보면 일리제로프 수술 받은 직후 같은데, 이게 뭐 전신 마취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담배 피고 있고, 일리제로프 선생님도 수술 기구로 담배 잡고 이제 피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죠, 그죠?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 사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하고 해서 이분이 이제 다리 휘어진 것도 펴지고 골수염이 안 났던 골수염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치료를 받고 그 까를로 마우리 친구 중에 이탈리아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리제로프 선생님을 이탈리아 벨라지오에 초청을 해서 1981년에 첫 강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후로 일리제로프 수술 방식이 서방 세계로 이탈리아, 미국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리제로프 수술 방식이 외국의 이제 서방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경로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혁명이라고 하면 요겁니다. 이건 이제 스튜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그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런던에 갔을 때 요거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갔더니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게 바로 스튜어트 플랫폼입니다. 스튜어트 플랫폼.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리가 6개 달려 있죠. 다리가 6개 달려 있어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죠. 회전도 하고 반대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틸팅, 여기 각도가 변하는 거죠. 그죠? 각도도 변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건 지금 트랜슬레이션이 옆으로도 가고 한마디로 모든 방향, 연장,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 일리제로프 링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요게 일리제로프 링이라고 위아래 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에 요거 설치하면 뭐 되겠네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개발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안에 일리제로프 링을 스튜어트 플랫폼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링 두 개를 서로 위치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튜어트 플랫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든 산업, 특히 이제 비행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밀링 머신이라든지 굉장히 산업 분야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일리자로프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늘리기도 해야 되고 줄이기도 해야 되고 각도를 꺾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회전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도 시켜야 되고 한데 이거 할 때마다 다 이게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환자도 불편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멤피스에 있는 그 테일러 박사님께서 이분의 형제, 그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형제가 엔지니어였는데 이 스튜어트 플랫폼을 일리자로프에다 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처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테일러 스페셜 프레임이라고 TSF, 스미스 네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고 이게 정말 그 이런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변형 교정 그 치료에 있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스튜어트 플랫폼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이런 거 인정 잘 안 해줍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들어오는 거 실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기획값이 1,0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150만 원만 받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고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희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일에서 그 만들고 독일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은 인도에서 한 제품입니다. 헥사포드라고 하는 제품이었고 요거를 고려대 송혜령 교수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들여오게 되죠.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스튜어트 플랫폼 외고정 장치입니다. 예전에 분당차병원에서 저한테 치료받은 분들 요거 보시면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이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거 뭐 사용 방법이 프로토콜 책자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송혜령 교수님 밑에 있는 박강원 교수하고 저하고 제가 그때 모형으로 해가지고 뭐 모형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기억납니다. 저녁에 밤에 남아가지고 우리 이제 다 해서 어쨌든 2011년도에 처음으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이제 그 대학병원 주로 대학병원 의사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의료보험에서 이거 인정 안 해주니까 회사에서도 요거 적극적으로 의료기기에서 적극적으로 뭐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돈을 못 받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 제가 나는 필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쓰겠다 하니까 어거지로 쓴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저기 의사 입장에서도 일단 뭔가 배워야 되고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제대로 그 컨셉을 이용을 하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환자한테도 좋고. 예. 근데 어쨌든 이거 단점은 뭐냐면 이거 돌릴 때 너무 텐션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환자분들이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들어온 게 also SUV라고 하는 러시아의 레오니드 솔로민이라고 하는 의사가 개발한 겁니다. 좀 단점은 요건 조금 이렇게 벌키합니다. 벌키하더니 좀 이렇게 좀 크고 무거운데 너무너무 좋아요. 기능은 정말 좋고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2012년도에 들여오면서 레오니드 솔로민 그때 초청했고 저 보이죠? 이때만 해도 머리가 까맣네요. 맞고 서울대 조태준 교수님, 전남대 정석택 교수님, 제 은사님이신 박희한 교수님, 또 뭐 최인호 교수님, 뭐 쟁쟁한 송혜령 교수님, 뭐 심종석 교수님,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죠. 그래서 그때 워크숍을 했고, 그때 솔로몬 선생이 이제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실제 실습할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대학 교수들 상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요. 그날 워크숍 끝나고 솔로몬 선생이 제가 인사동에서 식사하고 그때 구경시켜 드렸던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면 14세 여자 환자고 다리가 휘어서 왔어요. 옛날에 다쳤다고 그러고 다리가 보면 이렇게 조금 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보면 밖으로 휘어 있고 옆에서 보면 앞으로 휘어 있고, 그죠? 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이때 이 학생이 아마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우울한 모습으로 왔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어린 나이에 그냥 다치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짧아졌으니까 너무너무 삶이 우울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앞에서 찍었을 때 보면 이렇게 밖으로 휘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고 또 전체 사진을 보면 다리가 짧아져 있죠. 다리가 짧아져서 골반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부러진 데가 아직까지 붙지가 않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뼈가 안 붙었어요. 분류학 그리고 앞으로도 휘고 밖으로도 휘고 복합변형 그리고 다리가 짧아진 2cm 짧아진 하지부동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그 헥사포드 시스템 스튜어트 플랫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교정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자, 이렇게 실제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로 이런 걸 다 스케줄을 짭니다. 플래닝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계획했던 대로 교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SUV가 이렇게 보이죠. 멋있죠. 굉장히 사진 보면 멋있고 예쁩니다. 자,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그죠? 그냥 여러분들 봐도 안 붙은 데도 붙었고 요런 데는 이제 얼마 안 된 사진이라 그런데 뭐 나중에는 다 원래 자기 뼈처럼 다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고 일단 교정 다 잘 됐고 다리 길이도 잘 맞춰졌죠. 자, 그냥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휘어졌던 게 똑바르게 됐고 앞으로 휘어졌던 것도 똑바르게 됐고 그죠? 위에서도 보면 이렇게 휘어졌던 게 똑바르게 되죠. 그래서 뭐 표정이 일단 치료하기 전과 후가 표정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그 사지 현장 변형 교정 분야의 3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리저로프와 그 다음에 요것이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헥사포드 시스템, 스튜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걸로 발전된 두 가지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 저는 이제 한국에 이게 이제 헥사포드 시스템이 들어올 때 제가 송혜령 교수님과 주도적으로 이걸 들어오게 됐고 한국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거의 이제 지금까지 이런 수술 케이스의 90% 이상을 제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교정 수술을 하게 됐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저한테 치료받은 환자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그 내고정 연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사이스하고 스트라이드 이런 내고정 연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 여기에도 정말 또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층 분석 첫 번째 이야기로 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드는 심층 분석이라서 좀 너무 이야기가 늘어지지 않았나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피드백 좀 주시고요. 뭐 앞으로 심층 분석할 때는
좀 더 짧게 해라든지 말 좀 더 빨리 해라든지 뭐 그런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이런저런 심층 분석을 해달라라는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